제가 요즘에 너무 좀 이상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영친이를 사랑하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차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고, 또 우리가 걸어 다니든 뭐 뛰어 다니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갑자기 차가 팡 들어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갑자기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하물며 지하철도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사고들을 교통사고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사고 관리이 되면 좋은가?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시스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같이 자, 사례로 여러분들께 한번 아주 손쉽게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환자가 있습니다. 1945년생 할아버지죠. 가족관계로는 본인보다 한 살이 많은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은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인이 아프니까 남편이 노모 씨가 이 모 씨인 부인을 돌봐왔겠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 상황이죠. 자, 이 노모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한 명은 딸, 밑에 두 명은 아들이었는데, 자, 딸은 변호사고 큰 아들은 전문직입니다. 뭐 변호사보다 더 좋은 전문직이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모 씨는 한 집에서 2층에서 부인과 살고 있고 3층에 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도 모두 걸어서 한 100m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파킨슨 병에 걸린 이 할머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이니까 건강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전제를 깔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내 와이프가 동태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우리 딸내미가 동태찌개 맛있게 먹는데 하면서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허름한 가게에서 동태찌개를 샀습니다. 그 집은 뭐 아주 세련되거나 이런 집은 아니었지만 구수한 동태찌개 국물, 또 주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 할아버지가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혹은 뭐 마을버스를 타고 그러고서 다녀오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뭐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그날 그 영수증을 보니까 한 4만 원 찍혀 있던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고속버스 터미널역 앞에 있는 동태찌개 집에 가서 동태찌개를 샀습니다. 2인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에게 먹이려는 기쁨으로 그 비닐봉다리에 싸서, 뭐 포장을 그렇게 해주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싸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동네 집 앞까지 왔습니다. 자,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다 보니 할아버지가 좀 힘이 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잠깐 바닥에 앉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뭐 할아버지는 잠깐 쉬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뭐 10분, 20분 그렇게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곳이 바로 이제 남의 빌라 그 문 앞이었어요. 거기 당연히 이제 문 뒤에 이렇게 벽 같은 데 기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집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에 펑 다쳤습니다. 우선 비닐봉다리에 들어있던 동태찌개가 펑 하고 부서졌죠. 왜?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그리고 그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거기 앉아있던 이 노모 씨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쪽 CCTV에서 보게 되면 노모 씨가 실제 그 차랑 접촉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운전자, 가해자는 본인은 할아버지를 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있던 게 잘못이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이미 다 CCTV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를 확인해서 이분이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노모 씨를 쳤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할아버지가 그때 다쳐가지고 다리도 긁히고 또 옆에
속상합니다만은 바지도 다 찢기고 노란색 페인트 자국 같은 건데 바닥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 아마 둥그러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묻어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할아버지는 어느 이렇게 뭐 방어할 새도 없이 사실 차가 어딘지 잘 모르고 오늘도 있다가 차에 치인 겁니다. 자, 그 사람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내가 쳤을까?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자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서 소방대가 와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강릉소모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가 응급실에 지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몽땅 벌어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기 119인데요. 오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딸 하던 일을 멈추고 갑니다. 또 아들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여기 119인데요. 오세요. 자, 아들하고 딸 각자 자기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달려가는 과정 중에 또 한 1시간 정도씩 걸렸겠죠? 일단 가는 데까지는 하죠. 자, 가봤더니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온몸은 골절이 다 부서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물론 자세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있고 노인네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목에는 큰 목 보호대를 차고 있죠. 할아버지는 말도 못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딸은. 자, 그때가 오후 2시 정도였었을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발을 둥둥 구르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골반이 골절해버리면 할아버지들은 뼈도 잘 안 붙는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당연히. 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듯이 내가 치지 않았는데요. CCTV 봐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이거든. 할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막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 인턴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 저런 검사도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아마 뭔지도 모르고 일단 동의를 합니다. 제발 좀 아무 문제 없게만 해주세요. 자, 이런 와중에 센터에 가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그런 그 가 있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죠. 왜? 식구들이 걱정하고 말을 안 하니까요.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반이 전부 다 부서졌다고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소변줄도 끼우고 절대 못 움직이도록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요. MRI 검사하면 CT 검사하면 엑스레이 검사하면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는 조금 정신 차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할아버지를 누군가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4만 원 돈을 내고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그 병실에서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간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간병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무슨 표 같은 걸 주더라고요. 간병인 A 협회, B 협회, C 협회, D 협회 뭐 이렇게 알려주면서 24시간 간병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절대 못 움직이니까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제가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제가 간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보다는 전문 간병인이 나을 수도 있겠다. 또 저는 직장 다니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병인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 30분이었죠. 늦게 전화를 걸었더니 한 군데밖에 연락이 안 되더군요. 간병인협회에 있는 어떤 실장인가 그분이 전화를 받고 간병인을 내일 보내주겠다. 그런데 간병비는 13만 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24시간 간병인 표에는 11만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갑자기 2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루하루. 근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13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할 수 없이 제가 그날 밤에 올라가서 그 6인실 병동에 올라가서 간병을 합니다. 6인실도 병원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6인실이 없었으면 4인실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6인실과 4인실의 차이는 또 우리들이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밤에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옆에 있는 할아버지, 저기 있는 할아버지 잠이 안 온다고 불을 켜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원해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병인을 불러서 체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남동생들도 와가지고 응급실에서부터 입원할 때까지 그때 한 몇 시간이죠? 거의 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10시, 8시간 넘게 이제 세 명이 그 병원에서 헤맸죠. 더 중요한 건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까지 제가 물 한 모금을 안 먹더라고요. 그 간병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왔는데 제가 2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물 한 모금을 안 먹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밥은 당연히 안 먹었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그래도 변호사니까 그나마 나는 일처리를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는 손해배상의 구조는 3개입니다. 적국손해, 소국손해, 위자료. 적국손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비 등으로 직접 지급한 그런 비용, 손해를 말하는 거고요. 소국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입원해서 직장을 못 다님으로 인해서 즉 돈을 벌지 못함으로써 벌어진 일실손해를 말하는 거죠.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당해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다 보니 이게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이거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낀 점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우선 제가 어떤 점을 정확히 알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적극손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등등으로 지불된, 그러니까 이 사고가 없었으면 지불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을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혹은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급했다면 그 돈을 가해자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다 고쳐질 때까지 들어간 모든 손해,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한 모든 손해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죠? 보험회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선 어떻게 되냐면 처음 입원할 때 저보고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코로나 검사비 그때 4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검사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퇴원이 아니라 우리는 전치 12주가 나왔으니까 전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서는 퇴원할 때 뭐뭐뭐뭐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 CD 기록 등등등등 이런 발급하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발급 비용을 저보고 다 내라 그래요. 다 합쳐보니까 한 30만 원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단서랑 의무기록지 사본이랑 영상 CD 기록 등을 요청한 것은 보험회사거든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고 손을 입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떼면 그 떼는데 들어가는 돈은 저보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제가 30만 원 돈을 이제 드렸죠. 중간에 간병인이 들어가니까 간병인에게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간병인에게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도 사줘야 되죠. 그 돈이 또 다 합쳐가지고 한 1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꼼짝을 못하니까 아파가지고 온몸이 다 아파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못 움직이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이 에어매트 같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해서 또 마련을 했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2차 병원을 가더라도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뭐 하는 그런 비용 모두 역시 개인 부담입니다. 병실에서 사용하는 물품 모두 전부 다 개인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비, 병원에서 24시간 간병비로
11만 원 안내 받았지만 실제로는 13만 원 줘야 된다고 간병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간병을 하고 나면 하루치를 더 줘야 되고 뭘 하면 더 줘야 되고 뭘 하면 더 줘야 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2주 동안 우리는 간병비 한 2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간병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아, 우리는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15일 간병에 얼마, 뭐 1일 1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딱 입원한 날짜만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래요. 자, 제가 지급해야 되는 간병비보다 하루에 만 원씩이 더 적죠. 게다가 이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들어가는 건 다 없죠. 다 개인 부담이었죠. 그리고 간병인이 2주에 한 번씩 유급휴가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라고 안 주면은 뭐라 하니까 그 비용을 제가 또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서 안 주죠. 저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얼마라고 말하길래 아 그냥 그러면 한 달 기준인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해보험 회사의 그 직원이 담당자가 입원한 날수를 기준으로 해서 딱 그만큼만 줍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이 아파서 못 움직여서 간병인이 필요하면 그 간병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지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우리 약관입니다. 그래요. 우리 약관입니다. 아니 그 약관은 누구랑 누구의 계약입니까?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 자동차 보험을 든 A라고 하는 그 가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인 거지 그게 왜 피해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왜 피해자가 피해를 보전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약관 이러니까 너는 이만큼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무한정으로 모든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지급해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가해자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적극 손해를 지급해 준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한계선까지만 돈을 준다는 것이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현실하고 많이 다르더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더라. 적극손해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극손해겠습니다. 소극손해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벌어지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 수 있었는데 벌 수 없었던 기회비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78세, 79세 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할아버지는 일실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직업이 뭡니까? 물어봐요. 없어요. 자, 문제는 할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직업은 없으나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치매기가 있고 파킨슨병에 걸리는 할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부인을.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다치고 난 다음부터는 기절하려고 좀 본인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남이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정신적으로 불안해갖고 이제 이상 증세까지 막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혼자서 잘 못 걸어 다니니까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 부딪히고 머리 다치고 손가락 좀 부어있고 손가락 부어있는 사진도 한번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알 텐데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센터를 가야 된다고 이 할머니가. 데이케어 센터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6시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밥을 해주고 7시 30분에 데리고 나와서 7시 50분에 차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4시에 돌아오면 다시 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모시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남편이 없어지면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아침 6시 내가 나가가지고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6시 반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걱정입니다. 이 할머니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남동생 있지만 그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이 있죠. 저희 집에도 직장이 있죠. 그럼 어떻게 이 할머니를 6시에 깨워서 밥을 먹이고 센터에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센터 차량까지 기다렸다가 인계해주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할 수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시오. 밥을 여기 차려놨으니까 드십시오. 자, 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십시오. 받고 나가십시오. 알려주죠. 알았다, 알았다. 근데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고 파킨슨에 걸려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는데 의식적으로는 나 이거는 꼭 가야 되지, 전화 오면 가야 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침에 할아버지랑 통화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통화도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전화를 눌러봅니다.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옆에 간병인이 받아서 해줄 때도 있어요. 전화를 안 끊어. 대화는 끊었고 할머니는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를 안 끊고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그러고서 전화가 켜있는 통화 중 상태가 된 거예요. 센터에서 와가지고 차량 기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아요. 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제 보호자인 저에게 전화해. 저 방송 중이니까 못하죠, 그 아침에. 나머지 남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고 뭐하고 연락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센터에 간 날이 2번밖에 없어요. 간 날이, 제대로 간 날이. 못 가요, 못 가. 자,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집에 오는 것도 문제죠. 할머니 아무도 수발을 안 들어주죠. 할머니가 못 견딥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막 신경질 냅니다. 화냅니다. 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케어해줘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도우미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사실 오시는 도와주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 매일매일 와주세요. 근데 매일매일 와봤자요.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4시간 혹은 8시간 이렇게 전일 반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문제는 할머니가 예를 들면 4시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 돌본다고 쳐봐요. 4시부터 8시까지만 하고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8시 이후에는 괜찮아서 잠을 잘까요?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잠들기까지 12시간 넘도록 사실은 잠도 잤다가 안 잤다가 막 그래요. 그 동안을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도우미 선생님을 불러도 하루치 24시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그게 소국 손해에 들어갑니까? 그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주나요? 제가 다 제 돈을 내죠. 몇백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과 관련된 모든 물품 개인적으로 제가 냈죠. 간병인비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익 남은 거 다 제가 냈죠. 간병인비, 도우미 선생님 부르는 추가 비용 다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한 달도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간 돈이 진짜 지금 몇백만 원이 또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왜 직업을 말했냐, 제가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경찰서도 가야 되죠, 병원도 가야 되죠, 선생님하고 얘기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뛰어라는 거 뛰러 다녀야 되죠. 제가 아침마다 가가지고 포도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줘야 되죠. 그거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1시간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변호사들 비용을 30만에서 50만원, 어떤 사람은 더 높게도 치지만 해요. 시간당 비용을 그렇게 따진다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첫날 들어가는 게 하루 왼종일 거기 다가가지고 다 썼죠. 제일 중요한 일을 망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다녀야 되니까 매일매일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씩 그걸 다 썼죠. 머리 아프게 지금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맨날 신경전 벌이고 있었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동생 남동생 전문직이기도 했죠. 그 친구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 아프시니까 엄마 맨날 와서 또 이걸 해줘야 돼. 왜? 아빠가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못 견뎌서. 그 다음에 아버지 또 때문에 또 그 병원에 쫓아다니고 걔도 그런 걸 하느라고 걔가 들어간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곱하기 일시 수입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들어간 돈은 얼마겠어요? 그걸 다 돈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막내도 마찬가지죠. 걔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걔도 시간당 얼마를 버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계산해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고3 수험생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신경 쓰고 쫓아다니느라고 들어간 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원래 하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 시스템 때문인 거죠. 와, 게다가 우리 아버지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꼼짝을 못하게 누워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막 아파. 처음에는 막 중간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밤에 선망 증상이 벌어지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몸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워보세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번 이러고 있어봐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변줄을 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정신 멀쩡하고 그런 거에 본인이 다 잘하던 컨트롤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변줄을 끼고 내가 완전히 이상한 모양새로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나 처음 보는 아줌마, 여기서 아줌마는 간병인 거라는 거죠. 처음 보는 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취약의 상태가 되겠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뭡니까? 대변입니다. 소변은 소변줄을 꽂아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된다지만 대변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못 움직이니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기적이 차는 거. 그거를 견딜 수가 있어요? 정신 말짱한 그분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게다가 고통스럽죠. 아프죠. 병원에 누워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상황이 뭔지도 몰라. 게다가 이 할아버지는 이제 불안하겠죠. 할머니가 잘 살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거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 손해보험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자, 우리 집은 완전 엉망됐습니다. 제가 맨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은 아버지랑 또 그 와중에 싸웠어요. 자기 아빠랑. 걔 뒷사거리 해야 되는 걸 아버지가 다 했었었는데 이제 서로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했던 모든 일들 다 누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재판대로 해야 되고 방송은 방송대로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들을 지금 맨날 난리치죠. 내가 맨날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밥 해주고 밥 잘 먹었는지 보고 일요일 토요일 가가지고 심심하다 그러고 막 혼자 못 견디는 그 할머니를 내가 옆에서 해줘야 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라는 거. 게다가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 담당하시는 분들 물론 이게 일이시고 뭐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할까봐 걱정하시겠지만 최소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얼마나 걱정이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주세요. 저한테 접촉했던 그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들은요 얼마나 이상한 분들인지 아니 우리는 멀쩡히 있다가 사실 불법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맨날 딱 계산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요구하면 안 돼. 너 저렇게 요구하면 안 돼. 이건 네 잘못이야. 나한테 청구하지 마. 나 그런 거 다 싫으니까 원상태대로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물론 자동차를 맨날 몰고 다니고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사람이 항상 모든 위험을 다 남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모든 손해를 남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혹은 우리 이 사회보장보험 시스템도 다 적당한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는 본인 몫이 되고 피해자 몫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하고의 이 적대적 관계,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이 심리적인 그런 그 싸움, 이런 류의 모든 손해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여기 쫓아다니라고 정말 마비가 됐어요. 자, 앞권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일주일만 있다가 전원을 해야 되는, 원래는 사실 수술을 안 하면 이게 되게 웃겨요. 수술을 안 하면 아무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지는 돈을 주더라도 아주 다운된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간병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수술을 하면 옆에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끼워가지고 골반을 딱 고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움직임도 안 좋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존적 치료라는 걸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굳기만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원비 빼놓고는. 그게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피해자에게 최대한으로 돈을 안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험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철판을 대야 됩니다.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 무엇이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인지를 생각해서 의사랑 같이 치료 방법을 논하기로 했으면 그 치료를 당하는 과정 중에 이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까 계산해가지고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딱 기준이 수술했냐 안 했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해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본인이 혼자 못 움직이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어요. 나 못 견디겠다. 난 살기 싫다. 왜 우리 남편은 없어져가지고 날 괴롭히나? 왜 내가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상황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는 그 도우미 선생님은 우리 집 올랴 우리 엄마 돌보랴 아주 혼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도 그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시간 될 때마다 저녁 늦게까지라도 좀 봐주는데 우리 엄마 더 이상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선생님한테만 전화를 하루 10번씩 해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옛날 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거는 다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상태가 나빠졌어요. 열이 올라가고 혈압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부정맥이 오고. 저 밤 11시 반에 막 전화 받고 그랬어요. 쫓아다니고. 너무 속상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우리 동생들까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힘들게 된 상황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죠? 아무도 안 해주죠. 거기까지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일주일 더 이제 입원해가지고 상태를 조금 살펴보다가 계속해서 아버지 죽고 싶다 그러고 엄마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겨우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혹은 약을 잘 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2차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왜?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견뎌서 제가 빨리 옮겨달라고 했어요. 아침에 제가 뉴스타마트 방송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 병원부터 갔어요. 뭐 진단서 쓸 때도 가족관계 등 뭐 떼어라 되게 많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9시 반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3시까지 3시 10분까지 그 병원에서 계속 그 전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앉아있을 데도 없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9시 반부터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그렇죠. 거의 6시간 동안은 당연히 물도 못 먹고 밥도 먹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고서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 띄고 뭐 띄고 처치하고 구급차 부르고 사설 구급차 부르고 이런 모든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겨우 그날도 아버지는 비뇨기과 치료 다시 받고 소변치료 끼니에 많이 나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또 노냐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옮겼어요. 자, 옮기는 병원으로 이제 A라는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동네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것도 그 전에 날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서로 이제 막 복잡하게 되다가 이제 옮겼어요. 우리 엄마 못 견뎌. 우리 엄마를 아무도 그러니까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는 맨날 쿵쾅거리고 맨날 넘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분을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있는 그 병원에 같이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를 입원시킨 거죠 따로. 아버지는 6인실로 가요. 왜? 6인실로 안 가면 병원 보험료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됩니까? 못 움직이는 사람은? 거기도 또다시 모든 물품들, 휠체어값까지 저희 보고 다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다 모든 병원 다 제가 됐어요. 자, 어머니 입원시키는데 어머니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35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감비비 플러스 뭐 플러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막 돌아다니면 막 넘어지고 다치고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4인실로 갔어요. 왜? 상급병원으로 가야지 그래도 예, 간병에 조금 손을 좀 더 댈 수 있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그 고통을 누가 합니까? 엄마랑 아빠랑 못 견디는 그 80살 먹은 그 노인들이 둘이서 그 고통이 됐는데 그 상황을 누가 보존해주고 우리 식구들 3명의 이 아들들, 딸, 또 사위, 손자, 이 식구들, 며느리들,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일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회사 시스템 너무 교통사고 손해보험의 이 체계는 정말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번에 그걸 깨달았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좀 정리가 되고 나면 12주니까 앞으로도 10주가 더 남았어요. 10주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게 온몸을 묶여가지고 사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10주 동안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은 전부 다 공존하는 상황이고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에 그냥 맡길까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
제 넋들이었는데 여러분들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팍 오면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 정말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당하면서 아버지가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시스템을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지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